지금으로부터 515년 전 조선의 어느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전라도 장흥 들판에서 농부들이 허리를 굽혀 씨앗을 고르던 그 평범한 날, 갑자기 하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뒤틀리고 바람이 뚝 멈추었습니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늘에서 붉은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빗방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을 펼쳐봐다 보니 그것은 핏빛이었습니다. 땅이 물들었습니다. 옷이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공포가 물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야담도 아닙니다. 조선 왕조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낱낱이 기록한 실록에 남겨진 엄연한 역사입니다. 중종 6년 서기 1511년 4월 20일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13권에는 이날의 기록이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전라도 장흥에서 붉은 비가 내렸다.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담고 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란 무엇입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된 국가 최고의 공식 문서입니다. 춘추관의 사관들은 손에 붓을 쥔 채 목숨을 걸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적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실록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비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손을 떨며 붓을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마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두고 망설였겠습니까? 당시 조선이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511년은 중종 반정이 일어난 지 꼭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군이었습니다. 선비들을 죽이고 궁녀들을 유린하고 성균관을 유흥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몰락한 뒤 왕위에 오른 중종은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정으로 세운 왕조는 언제나 정통성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지방에서는 민심이 채 가라앉지 않은 채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들었고 역병이 고을을 휩쓸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하늘에서 붉은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조선의 사대부에게 하늘의 이변이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덕 있는 군주를 보살피고 덕을 잃은 군주에게는 반드시 경고를 내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뭄, 홍수, 지진, 일식. 그리고 이번에는 혈우.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는 대낮에 내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밤중의 일이었다면 혹 어둠 속에서 잘못 본 것이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낮의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그 붉은 빛깔은 선명했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땅 위에 고인 빗물이 핏빛으로 출렁였습니다. 들판의 풀잎에도 기왓장에도 장터 행상들의 삿갓 위에도 붉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소와 말이 그 물을 피해 뒷걸음쳤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옷에 한번 스미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장흥 일대의 백성들은 그날 오후 손을 마주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마을 어귀에서 통곡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장에 나왔던 상인들은 물건을 거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당의 훈장은 붓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소식은 보름을 넘기지 않아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피비 혈우. 이것은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이변이란 곧 하늘의 경고였고 경고를 무시한 왕조는 반드시 재앙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들의 뼈에 새겨진 믿음이었습니다. 중종 임금은 즉각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편전에 모인 대신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긴장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회의는 길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편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이것이 분명 불길한 징조이니 임금께서 덕을 더욱 닦으시고 백성을 어루만지는 정사를 펴셔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또 다른 신하들은 이는 자연의 이상 현상일 수 있으니 지나치게 민심을 자극하는 해석은 삼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논의 끝에 조정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고을 수령들에게 명을 내려 민심을 달래라. 하지만 그 어느 신하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붉은 비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과학은 이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내놓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황사와 강우의 결합입니다. 중국 내륙이나 몽골 고비 사막의 붉은 산화철 성분을 머금은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한반도 상공에 이르고 마침 그곳에서 빗구름과 만나면 붉은 빗물이 되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상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수차례 관측되고 기록된 바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빗물과 섞여 붉은 비를 내리게 한 사례가 21세기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조류, 즉 붉은 미세 조류의 확산입니다. 특정 기후 조건에서 공기 중으로 떠오른 트렌테폴리아 TRENTEPOHLIA 계열의 붉은 조류가 빗방울과 결합하면 육안으로는 피와 구별하기 어려운 액체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인도 케랄라 주에서는 2001년에 이와 유사한 붉은 비가 2달 가까이 이어져 전 세계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황사든 조류든 그것이 옷감에 스며들어 수십 번을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까? 실록에 기록된 그 강렬한 묘사, 땅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증언,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붉은 흔적. 이것이 과연 바람에 실려온 모래먼지만으로 혹은 공기 중의 미세 조류만으로 완전히 설명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혈우의 기록이 조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놀라울 만큼 자주 등장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 직전 제우스 신이 전사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하늘에서 피의 이슬을 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신화적 과장인지 아니면 실제로 목격한 현상에 대한 기록인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로마의 역사서에도 붉은 비는 전쟁과 재앙의 전조로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기 직전에도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하늘에서 붉은 것이 쏟아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신들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서기 582년에는 파리에서 붉은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17세기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19세기 인도에서도 20세기 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붉은 비는 어김없이 내렸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징조인가? 장흥에서 하늘이 붉게 물든 그 봄 이후 조선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해 여름, 전국 여러 고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을에는 전염병이 번져 많은 백성이 쓰러졌습니다. 중종 치세 내내 조정의 파벌 싸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훗날 기묘사화로 수십 명의 선비가 죽거나 귀양을 떠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우연이라면 참으로 기묘한 우연이었습니다. 아니면 하늘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기록을 마주할 때마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합니다. 1511년 4월의 어느 오후, 장흥의 작은 서당. 훈장 노인이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마당의 돌 위에는 붉은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노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의 얼굴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그가 느꼈을 서늘한 공포만이 5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자리까지 희미하게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습니다. 왕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그 붉은 비를 온몸으로 맞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꼈을 공포는 실록의 단 한 줄 속에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기억이 오래 남았습니다. 장흥 일대의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자식들은 또 그 자식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들었는데 하늘에서 피가 내린 날이 있었단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 세대를 건너 전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잊혀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줄 노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실록의 낡은 지면 위에 그날의 기록만이 조용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늘은 가끔 이상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과학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대부분은 설명이 됩니다. 기상위성이 추적하고 기상청이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 설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여백이 남습니다. 수치로 환원되지 않는 무언가, 카메라 렌즈에 담기지 않는 무언가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1511년의 장흥 하늘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보다 먼저 온 것은 공포였고 그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백이야말로 인간이 지구라는 별 위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때로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아직 다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늘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느낌, 세상이 평소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낯선 감각. 그 기억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들을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구촌 미스테리는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